메뉴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기여도나 고객 만족도 조사 이외에 메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적인 접근에 의해서 메뉴의 인기도,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과 수익성을 같이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메뉴들이 판매된 비율과 그 메뉴 품목이 수익에 공헌하는 마진, 즉 공헌 마진이라고 하는 이익 부분을 같이 비교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메뉴 엔지니어링을 통하면 그 메뉴들을 네 가지 범주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범주는요, 즉 스타, 그리고 플라우 홀시즈, 퍼즐, 독,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그 범주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죠? 스타 메뉴는 어떤 메뉴일까요? 고객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리고 수익률도 좋은 그런 메뉴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plow horses라는 게 있습니다. plow는 고생하다, 농사를 짓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농사 짓고 고생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노동력은 많이 들지만 수익성은 별로 없겠죠. 고객이 좋아해서 주문을 많이 하니까 일은 많지만 수익성이 낮은 그런 메뉴를 의미하겠죠. 메뉴 평가의 또 다른 법칙으로는 주로 메뉴 엔지니어링을 쓰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ABC 분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재에는 없죠. 그 ABC 분석은요, 매출 합계가 높은 메뉴부터 낮은 메뉴까지 쭉 정렬을 해서 메뉴군을 A, B, C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비용을 많이 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가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오로지 매출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죠. 만약에 메뉴가 10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두 메뉴가 전체 메뉴의 80%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레토의 분석이라고도 하고 법칙이라고도 하죠. 즉 모든 것이 8대 2로 나뉜다라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비유되는 그런 분석법입니다. 그럼 A군은 어떤 것인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업장에서는 이 메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B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보조 메뉴 혹은 구색을 맞추는 그런 메뉴인 거죠. 나머지 C군은 거의 주문이 되지 않아서 매출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 내지는 개선이 필요한 메뉴입니다. 예를 들면 쫄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식당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식당에서 쫄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메뉴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겠죠? 그런데 이 쫄면 전문점이라고 해서 가보면 쫄면만 있는 게 아니고 양념을 똑같이 쓰는 비빔만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뭐가 될까요? B군이 되겠죠. 쫄면 전문점에서 어쩌다가 쫄면을 싫어하지만 억지로 따라온 사람들 때문에 주문하는 메뉴인 칼국수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그 칼국수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바로 C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B군은 빼더라도 C군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만약에 이 식당에서 이 식자재에 대한 재고나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무언가 메뉴에 집중해야 될 때 과연 어떤 메뉴를 손봐야 될까요? 바로 C군이 되겠죠. 그럼 B군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보조 내지는 구색 메뉴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고객들이 좋아하도록 만든다면 A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죠.
단체 급식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을 한 가지 메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비슷하게 먹는 그런 단체 급식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카페테리아 형식이나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정말 푸드코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 급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 급식에서도 이 메뉴가 얼마나 팔리는가, 그리고 이 메뉴는 얼마나 마진이 남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메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뺄 메뉴는 빼고 보강할 메뉴는 보강하고요. 신메뉴를 개발해서 다시 메뉴에 첨가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할 겁니다. 메뉴 엔지니어링 계산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필요한 거는요, 일단 그 메뉴에 따른 판매량이 필요합니다. 판매량이 필요하고요. 그 메뉴의 식단가, 그러니까 원가의 의미겠죠. 그 메뉴가 얼마에 팔리나 하는 판매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판매량의 합계는 메뉴 판매량의 총합이 될 거고요. 메뉴 믹스의 비율이라는 거는 전체 판매량 합계 분의 각 메뉴의 판매량 곱하기 100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헌 마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진이란 뜻이죠. 즉 뭘까요? 판매 가격에서 원가에 해당하는 식단가를 뺀 그런 것들이 공헌 마진이 되겠죠. 그럼 메뉴 전체의 비용은요, 식단가 곱하기 판매량,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이 되겠죠. 그럼 메뉴 공헌 마진은 그 품목의 공헌 마진 곱하기 전체 그 메뉴 판매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총 비용, 그 메뉴를 만들 때 들어간 총 비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메뉴에서 얻은 총 수익이 나올 것이며, 그리고 그 메뉴가 남겨주는 마진의 총합인 총 공헌 마진이 생길 겁니다. 얼핏 계산 과정이 있으니까 식을 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개념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7단계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스타 메뉴라는 거는 마진이 높고요. 그리고 믹스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low horses, 이 고생하고 있는 말은 어떨까요? 마진은 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많이 일을 하지만 마진은 낮은 거겠죠. 그럼 퍼즐 메뉴는 어떨까요? 마진은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는 그런 메뉴가 되겠죠. 그럼 독 메뉴는 어떨까요? 마진도 낮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는 그런 메뉴가 되겠죠. 지금 이 표 2-12는요,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의 예입니다. 메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돈육고추장 볶음부터 열무 비빔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옆에 보면 판매량도 있겠죠. 그리고 메뉴 믹스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식단가도 있고요. 판매가도 있으니까 마진은 E에서 D를 빼준 판매가에서 식단가를 빼주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봤더니 돈육고추장 볶음은 일명 요게 제육볶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진도 높고 사람들도 많이 찾는 그런 메뉴라서 스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열무 비빔밥은요, 마진은 낮고 사람들은 많이 찾았네요. 그래서 고생하는 말이 되었어요. 낙지볶음도 마진이 높고 많이 찾고 그래서 스타 메뉴인데, 카레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퍼즐 메뉴가 되었고요. 우리 돈가스 한번 찾아볼까요? 예, 돈가스를 봤더니 의외로 공헌 마진이 낮았습니다. 즉 원가가 많이 드는 그런 메뉴겠죠.
저 같으면 이렇게 원가가 많이 들고 판매가가 낮았다면 저는 찾아 먹었을 텐데 사람들은 이 식당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에 해당하는 그런 메뉴가 되었네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메뉴 엔지니어링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겠죠. 판매량도 높고 공원 이익도 높은 그런 메뉴는 스타 메뉴였어요. 인기도 높고 수익도 많았습니다. 수익은 많은데 인기는 낮은 메뉴는 바로 퍼즐 메뉴였습니다. 이익은 낮고 판매량은 높은 그런 메뉴는 플라우 홀시스 메뉴였죠. 인기도 낮고 수익도 낮은 메뉴는 독 메뉴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그림과 같이 메뉴를 이 자리에다가 모두 다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조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언이 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플라우 홀시즈에 속한 스파게티 정식, 열무 비빔밥 정식 이런 메뉴들은 가격을 조정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올려서 마진율을 높여도 사람들이 여전히 찾을 것이다. 혹은 이윤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노력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럼 퍼즐 메뉴는 어떻습니까? 마진은 높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다른 곳에서 먹는 곳보다 이곳에서 파는 이 메뉴는 다른 곳의 카레나 자장면 같은 것보다 그렇게 맛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조리 방법을 개선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맛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팔리지도 않고 마진도 안 남는 그런 음식인 돈가스 정식은 과감히 삭제해버리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메뉴 엔지니어링 결과 비빔밥은 판매 가격을 수정해야 됩니다. 왠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마진이 안 남으니까 가격을 올려보는 거였죠. 스타 메뉴는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카레는 어땠습니까? 마진은 많이 남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죠? 그럴 경우에 판매 가격을 낮추거나 좀 더 맛있게 느껴지도록 메뉴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돈가스는 식자재도 재고가 남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팔리지 않는 메뉴를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식자재 재고가 남는 것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메뉴에서 스타 메뉴들은 그대로 잘 관리해서 계속적으로 고수익 아이템으로 유지하면 될 거고요. 플라우 홀시즈는 가끔 다른 메뉴들과 묶어서 판매를 하거나 혹은 원가를 낮추어서 마진율을 높이는 요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예, 마진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마진 높이는 게 힘들다면 그러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마진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이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원가를 고객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제공량을 조금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식재료를 정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줄이거나 바꾸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럼 퍼즐은요. 이유는 많이 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메뉴표 끝까지 다 읽어보시나요? 바쁜 점심시간에 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메뉴표에 잘 보이는 위치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어요. 내지는 가격을 변동한답니다. 자, 퍼즐은 어땠습니까? 이유는 많이 남죠. 사람들이 안 찾았어요. 가끔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안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오히려 가격을 이번에는 변동이라고 돼 있는데 낮추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 메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못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바꿔봐요. 그런 방법을 써서 우리는 메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동 메뉴는 과감히 제거하거나 아니면 인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메뉴 가격을 좀 올려보는 그런 방법으로 메뉴 조절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이런 일반 외식업소에서도 메뉴 엔지니어링을 실시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동남아 쪽 메뉴를 주로 하는 그런 레스토랑인 것 같네요. 자, 메뉴가 굉장히 낯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도 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메뉴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렇게 메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요. 이런 메뉴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놓았네요. 세트 메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스타 메뉴는 그대로 둬야 되겠고, 그리고 퍼즐 메뉴는 메뉴판의 위치를 바꾼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름도 바꾼다고 합니다. 가격을 낮출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벤트 메뉴로 한번 권해봐서 사람들이 먹어봐서 좋아할 수 있을 메뉴니까 이렇게 먹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아는 매장이네요. 이런 매장에서도 엔지니어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이렇게 메뉴 엔지니어링으로 나누어 보았네요. 그리고 나눈 메뉴에 따라서 이렇게 개선 방안도 내 본인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당의 메뉴판을 들고 나름대로 스타 메뉴, 퍼즐 메뉴, 플라워 홀스 메뉴, 그리고 독 메뉴 이렇게 나누어서 메뉴 엔지니어링을 그냥 시도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연구 과제입니다. 첫 번째, 급식소의 유형별 이벤트 메뉴를 조사하고 그 효과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 대학의 정식 식단의 메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본인 및 주위 학우들 9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얼마나 이 식단이 마음에 드는지에 대한 기호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원산지 표시 사항 의무 품목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에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검색만 해보셔도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원산지 표시사항 의무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네, 이 원산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몇 년 전 뉴스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체인 음식점이라고 프랜차이즈죠. 이런 곳의 절반 이상이 원산지 표시가 굉장히 부적합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단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되면 벌금도 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원산지 표시 의무제에 관해서 검색을 여러 가지 해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21년 5월 20일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이때도 굉장히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에 관해서 방송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이제 저작권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 플레이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거 플레이해서 보면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 설명보다는 이제 단속하는 현상을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단속은요,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김천에 본사가 있죠. 예, 그 기관에서 주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라는 이제 요쪽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 이렇게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 그리고 밥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이라든가, 그리고 배추김치에 배추와 고춧가루, 그리고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주로 콩으로 된 거죠. 여기에 사용하는 콩,
이런 것들은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배추김치가 이 배추김치 자체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면 국산이에요. 근데 배추를 수입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추김치가 한국산이지만 이 배추는 뭐 중국산이라든가 그리고 고춧가루도 뭐 외국산, 중국산, 베트남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부를 한국에서 만들면 한국산이에요. 그렇지만 그 콩은 수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부류에 사용하는 콩 자체도 어디에서 수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선 중에서도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미, 참조기 이렇게 많이 쓰이는 수산물에는 고기 종류를 이렇게 나열했듯이 원산지를 밝혀줘야 됩니다. 자, 직접적으로 적진 않아도 원산지를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검색을 해보면은 이 페이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습평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성인 대상 식단 작성에 권장되는 3대 영양소 열량 적정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실은 이번 범위는 아니었죠. 저번 시간에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역시 열량에 맞추어서 영양소량을 정한 다음에 메뉴를 정하게 되니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3번이라고 대답해 주신 학생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메뉴 작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5번이겠죠. 주차는 주로 동물성 식품을 이용하고 부차는 식물성 식품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메뉴 작성의 방법에 나왔습니다. 주기 메뉴의 설명으로 옳은 설명은 어떤 것일까요? 주기 메뉴를 사용하면 구매 및 생산의 통제가 용이하게 됩니다. 메뉴 주기가 일주일이면 사람들이 외우기 쉽고요. 패스트푸드점은 주기 메뉴가 아닌 고정 메뉴를 이용합니다. 주기가 길수록 다양한 식단을 맛볼 수가 있게 되고요. 주기 메뉴를 잘 이용하면 운영 경비가 오히려 감소되겠죠. 아동들의 학교 급식에 대한 점심 메뉴로 구성이 잘 된 것은 어떤 식단일까요? 네, 답은 3번이네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식물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유가 있지만요. 두 번째 메뉴는 어떻습니까? 너무 생선만 있겠죠. 세 번째는 탄수화물과 그리고 채소군과 단백질군과 여러 가지 채소와 기름이 어우러진 그런 좋은 식단인 것 같습니다. 골고루 있네요. 네 번째도 모두 채소 위주였고요. 다섯 번째 메뉴는 너무 고단백, 고지질식인 것 같습니다. 단체 급식에서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는 좀 낯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 맞는 걸 골라보면은요. 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호응도도 평가하고 그 결과 잔반 발생률도 줄이기 위해서 기호도를 실시하겠죠.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준 레시피를 이용해서 식단을 관리할 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점은 어떤 것일까요? 네, 식단을 일정하게 품질 유지할 수 있는 게 표준 레시피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단의 일정한 생산량을 관리하기가 용이했죠. 그리고 표준 레시피대로만 일을 하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증진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감소되지만 고객의 기호를 꼭 충족시킨다고 할 수는 없겠죠. 표준 레시피 작성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표준 레시피에는 1인 제공량이나 구입 시 중량, 그리고 폐기율 이런 것들도 있었죠.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분량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야 되므로 재료를 혼합하는 방법도 나와 있어야 되지만 조리 후에 식단 평가까지 명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메뉴 엔지니어링 결과 플라우 홀스로 판정된 메뉴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량을 한번 줄여본다죠. 왜냐하면 이윤을 늘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플라우 홀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메뉴 개발, 메뉴 작성, 메뉴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급식 운영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제 이메일이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구매 시장과 유통 경로, 그리고 구매 절차 및 발주 업무 관리 등의 구매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